김형욱의 호화로운 생활은 교포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그는 도박장에서 하루에 100만 달러 이상을 날리거나 미국의 거액의 달러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가적인 수치였다. 당시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3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때, 그러나 김형욱이 빼돌린 돈은 2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프레이저 위원회 조사 결과였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이후락의 자녀들이 미국의 수천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미교포 안치홍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죠. 이 전 부장의 자녀가 뉴저지주 알파인의 호화주택을 소유한 것은 물론이고 뉴욕 맨해튼의 대형 빌딩과 퀸즈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이 전 부장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규모가 5천만 달러에 달한다. 과거 이후락은 박 대통령의 신복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후 이후락이 엄청난 부정축제를 한 것으로 비난을 받자 이런 말을 남겼죠.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기 마련이다. 그리고서는 군인들 강제로 동원하고요. 군장비 동원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대금을 또 슈킹하라.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960년대에 이르자 중반에 이르자 부패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었다. 그게 예.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필은 박정희와 직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공화당 재정위원장인 김성곤 재정위원장, 그러니까 쌍용그룹의 창업자인 김성곤 위원장은 기업들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어음과 수표를 받아왔다. 그러면 그거를 중앙정보부장인 김영옥이 현금화시켰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또 돌아다니면서 현금도 가지고 강탈해 오고요. 그러면 그렇게 모은 돈들을 청와대로 가져가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후락이 그것들 중에 외화 그 다음에 일부를 바꿔서 스위스나 바하마, 일본 등등의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리했답니다.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이 지금 환수가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그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여전히 지금도 그냥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박정희가 이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을 불러서 집권 후반기에 불러가지고 이러저러한 지시를 하다가 앉혀놓고서는 수편을 딱 줍니다. 네. 스위스은행 150만 달러짜리 수편인데요. 150만 달러. 예, 150만 달러면 그 당시 150만 달러면 지금 한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한 3,400억짜리 수표를 딱 주면서 임자 이거 필요한 데 있으면 써라라고 줍니다. 그냥 3,400억을 그냥 줬다고요? 예, 쓰라고 주니까 비서실장이 그 간이 작아서 아까 이걸 제가 어떻게 씁니까? 뭐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러면 이거 원어처나 갖다 줘. 이 원어처가 지금의 이야기하는 국가보훈처 전신인데요. 원어처. 네, 예. 거기나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만 정원을 통해서 우체국 충성한 정서로 우리 고향집에 다 소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살아있던 정소 주민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에서 일부는 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계산을 하니까 약 92.5% 정도의 돈을 정부가 빌려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병사들한테 미국 병사로 똑같은 월급을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그 월급을 빙땅을 하신 겁니다. 빙땅.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돈들은 어찌되든 다 해외로 빼돌렸습니까? 아닙니다. 국내에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박정희가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잖아요. 네.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11.6 나던 날 뭐 궁정동 안가에서 여대생 끼고 시바스 이갈 먹다가 김치국한테 총 맞아 죽잖아요. 네. 근데 그날 마지막 청와대 집무실 문을 잠그고 나온 게 김계원 비서실장인데요. 네. 다음날 박정희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열쇠를 박근혜에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예. 그리고 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네. 그렇게 국내에서
강탈한 현금 등과 자료, 해외 비자금 계좌 등등은 어디에 보관했느냐 하면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탁자 책상 바로 뒤에 대형 금고가 있었대요. 거기에 일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예. 필요할 때마다 비서실장에게도 주고 이렇게 아니면 애들 오면 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금고. 그렇지. 예, 이 본과 자료가 있었던 것을 김계원 비서실장이 열쇠를 주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11월 초에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가 청와대 집무실을 텁니다. 네. 방문해서 이제 보는데 금고문을 열었더니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 사이에 박근혜, 최태민이 이걸 모두 다 모아서 다른 데다 옮겼다는 거죠.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스위스 계좌라고 해서 예. 그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떻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2002년도에 9.11 테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뉴욕에. 네, 미국. 예. 그리고 나서 그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네. 범죄와 관련된 수익, 계좌 혹은 마약, 테러에 덧붙여서 부정한 권력 축제에 의한 독재자들의 계좌 등에 대해 스위스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놔라고 스위스 정부에 목을 쥡니다. 역사를 잡고서 너 안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워낙 서슬이 퍼렇게 부시가 하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스위스 정부 사이에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2년에 OECD 국가와 협정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회원국이잖아요. OECD 네. 회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스위스 정부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거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공식 요청을 하면 스위스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찾아서 알려줄 겁니다. 프레이저 보고서 프레이저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당시 미국에 망명했던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출석해서 박정희 정권의 치부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을 하였다.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주로 박정희 정부 비판에 잘 써먹히는 주제이다. 1977년 11월 29일에 위원회가 작성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단순히 당시 한국의 경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만 담긴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등 박정희 정권의 모든 것이 담긴 보고서라서 미 의회에서 파장이 컸다. 총 447쪽의 분량으로 내용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친입 조직인 중앙정보부를 통해 정권에 유리하도록 음지와 양지 양면에서 미국 사회를 조종하려고 했다는 내용과 이걸 위한 수단인 박정희의 비자금과 비자금 조성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다. 박정희에 대한 네. 그런 향수 굉장히 많죠, 우리 최욱 씨는. 그 뿌리 뽑는데 네. 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허구의 모습을 네. 낱낱이 여러분 앞에 선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년 전쟁이라는 거 보셨을 텐데 네. 그 영상에 어찌 보면 이제 원본이 되는 책이죠. 예. 프레이저 보고서, 그 보고서를 완역한 분이 계십니다. 네. 김병년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병렬입니다. 직업은 소설가고요.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법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 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번역하게 됐습니다. 예. 박정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한미 관계의 실상, 그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왜 작성을 하게 됐고?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하는 이 공식 조사 보고서를 한 이유는 박정희가 뭐 한국에서 독재를 한 것도 있지만 미국 전역을 분탕질을 칩니다. 백악관 보좌관을 현금 매수하고요. 국회의원들도 매수하고 그리고 협박하고요. 미국인들 협박하고 언론기관들도 협박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했던 것의 원형이 사실 닉슨 탄핵 반대 통일교도 집회입니다. 통일교도를 이용해 가지고 예, 중앙정보부가 그 통일교도들과 등등의
한국인들 및 재미 한국인들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닉슨 탄핵을 반대하는 이게 왜 2014년에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이 책이? 예. 그 안에는 왜 이거 비밀 문서로 한참 있었습니까? 묶였었어요? 79년에 박정희가 이제 네. 피살되고 나서 네. 전두환 집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하에서 증권회사를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 4천만 달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뭐 한 1조? 뭐 하여튼 당시 4천만 달러를 챙기고 나서 네. 증권 시장이 붕괴됩니다. 아, 그놈들 때문에? 예. 그리고 BBK는 착한 거네.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이명박의 BBK는 진짜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곧바로 한 게 유엔군 위락 시설인 지금의 워커힐. 네, 저것도 네, 네, 이제 네. 박정희 때 바로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하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사 대금을 책정해 놓고 그리고서는 군인들 강제로 동원하고요. 군장비 동원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대금을 또 슈킹하라 뒷돈으로 또 챙깁니다. 아, 건설사한테 주는 척하면서. 예, 그러면서 밀수하고요. 중앙정보부가 뭘 밀수해요? 각종 부품 자재 네. 하다못해 그 변기 이런 것도 다 밀수해가지고 오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이병철 뭐 밀수 사건 뭐 이런 것들과 또 관련돼 있었고. 아, 중정이 직접 나서서.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쿠데타를 일으킨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네. 일본 기업들로부터 약 6천만 달러를 뒷돈으로 받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받습니까? 공화당 창당 및 한국의 정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그들은 왜 주는 거죠? 자기 옛날에 관동군 장교였고 친일파인 게 확실한 얘한테 돈을 팍팍 주면 나중에. 한국에 대한 재침략, 그 다음에 한일 협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상금을 덜 줘도 되게끔. 당연하죠. 약 5년 동안 받은 6천만 달러를 받은 그자들이 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시키는 대로 했죠. 물론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 정부의 강한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너 저거 할 테니까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 해라. 네네네. 라는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부터 시작해서 착복하고 강탈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뭐 그게 어느 겨를에 뭐 나라를 구하고 이럴. 아,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해서 그래도 뭐 공화당 정치 자금으로 다 쓰면 물론 아주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뭐 할 말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 1960년대에 중반에 이르자 부패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었다. 아, 그게 예.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필은 박정희와 직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공화당 재정위원장인 김성곤 재정위원장, 그러니까 쌍용그룹의 창업자인 김성곤 위원장은 기업들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어음과 수표를 받아왔다. 그러면 그거를 중앙정보부장인 김영옥이 현금화 시켰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또 돌아다니면서 현금도 가지고 강탈해 오고요. 그러면 그렇게 모은 돈들을 청와대로 가져가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후락이 그것들 중에 외화 그다음에 일부를 바꿔서 스위스나 바하마, 일본 등등의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리했답니다. 아,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이 지금 환수가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그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여전히 지금도 해외 그 수도권 내리 사선하시는 네. 예, 안민석 의원님께서 열심히 독일 뭐 유럽을 다니시면서 찾고 계시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죠.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대략적인 그 윤곽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게 당시 조사관들이 해외를 조사할 수 없었어요. 예. 예. 당시에는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스위스나 외국을 조사할 수 없어서 총액이나 등등을 직접 알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네. 뭐 가늠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예, 상황. 그런데 예. 뭐 그냥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박정희가 이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을 불러서 집권 후반기에 불러가지고 이러저러한 지시를 하다가 앉혀놓고서는
수표 하나를 딱 줍니다. 네. 스위스은행 150만 달러짜리 수표인데요. 150만 달러. 예, 150만 달러면 그 당시 150만 달러면 지금 한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한 3,400억짜리 수표를 딱 주면서 임자 이거 저기 필요한 데 있으면 써라라고 줍니다. 그냥 3,400억을 그냥 줬다고요? 예, 쓰라고 주니까 비서실장이 간이 작아서 아까 이걸 제가 어떻게 씁니까? 뭐 이렇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거 원어처나 갖다 줘. 이 원어처가 지금의 이야기하는 국가보훈처 전신인데요. 원어처. 네, 예. 거기나 그걸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3,400억이나짜리 수표를 툭 던져주고 너 써 뭐 혹은 뭐 이거 누구 갖다 줘라고 할 정도의 돈을 굴렸으니까 그 박정희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축제한 돈의 재산 규모는 상상할 수가 없는. MB는 그냥 극빈층이네. 왜 이렇게 서민이야 서민. 완전한 서민. 근데 와. 전에 안민석 의원께 슬쩍 들어봤더니 예. 이제 본인도 이제 사실 추정치긴 하겠지만은 최소 300조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제 지금 재산으로 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충 추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충 박정희가 집권 기간 20년 동안 돈을 챙긴 방식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 은행 대출에서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은행 대출에서 수수료를 뗀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예, 이런 겁니다. 수수료를 왜? 당시에 그 은행 대출, 기업 은행 대출은 정부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정부가 승인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승인의 대가로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뗐습니다. 20%요? 예, 100억을 대출 받으면 20억을 챙긴 거죠. 고리대금업자 수준인데 아, 그러면? 그런데 네. 대신 이자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리고 정부가 모든 대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채 시장에서 돈을 갖다 써야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부 3부니까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20%를 내도 늘 정부 대출을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이제 돈을 챙겼고요. 그 박정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차곡차곡 올라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박정희에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아, 그거 기본입니까? 예. 네네네. 그건 드러내놓고 하는 방식이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해외 차관이나 원조에서 돈을 원천 징수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차관이나 차관도 역시 정부 보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에서 15%, 많을 땐 20%까지 뜯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경제기원회에서 발간한 외채백서에 네. 1960년부터 79년까지 우리나라 외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63억 달러입니다. 263억 달러. 예, 그중에 60억 달러를 상환하는데요. 네. 263억 달러 중에 최소 10에서 15%면 30억 달러 이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외화로 챙긴 거죠. 3조. 예, 그런데 여기에는 원조나 기타 자금들은 지원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챙겼으니까 이것만으로 엄청난 규모죠. 그렇게 해서 챙겼고요. 와. 근데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챙겼으면 세 번째는 일상적으로 또 국내에서 챙깁니다. 어떻게 챙기냐면 국세청을 통해서 또 챙깁니다. 국세청이요? 예. 세무조사?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 영업세 이런 거 낮춰주는 조건으로 아니면 더 올리는 조건으로 안 내면 올리고 주면 낮추고. 예, 그 다음에 자산 재평가에서 평가를 낮춰주면 세금 덜 내잖아요. 네. 그 조건으로 또 뜯고요. 대단하죠. 네. 혹시 그 국가 사업을 통해서 슈킹하는 건 없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제 들어갑니까? 예. 여기 이제 MB식이거든요, 이런 예. 거. 네. 이게 이제 정부 발주공사에서 5%씩 뗍니다. 와, 또 5%대네. 예, 선급금으로 5%를 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로나 항만 등등을 할 때 네. 그러면 먼저 5%를 받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종합건설사 등등이 이제 쭉 이제 돌아가면서 네네네. 담합해서 나눠 네.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5%를 주면 정부가 이제 계약금 30%를 결제해 주면 수표나 어음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현금을 챙겼고요. 그러니 얼마나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게 또 있어. 그 박정희의 치적이라고 하는 중화공업 육성입니다. 이게 검은 돈의 그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학공업이나 등등은 대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재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재벌들이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화학공업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20%씩 대출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에 참여할 때 참가비를 받습니다. 아, 참가비까지. 예, 예를 들어서 그 조선소를 세운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각각 이번에 저희가 조선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투를 가져가죠. 그래서 그럼 딱 이제 지표표 보면서 그래 열심히 해라. 대신 뭐 해주냐면 뒤를 봐주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가가 정부가 네. 그러면 또 다른 애가 와서 우리도 할게요 각하 하고 또 돈을 내면 네. 또 만져보고 또 해주고 그래서 결국엔 박정희가 죽은 다음 해인 1980년에 중화학공업 통폐합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중구난방으로 벌어진 이 일들을 결국엔 1980년도에 통폐합해서 교통정리할 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 돈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챙겼고요. 또 하나 외국계에서 들어온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때 얼마 투자할 거냐? 투자 금액의 5%에서 10%를 먼저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허가를 받을 때마다 방을 통과할 때마다 봉투를 내밀었어야 됐대요. 그래서 공무원이 맨 아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만져보고 두꺼우면 통과, 안 두꺼우면 닦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허가 받을 때까지 여기에 엄청난 봉투를 가지고 넣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미 대사관에 이야기했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이런 나라냐고. 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부패한가. 끔찍한 이야기죠. 예, 그것까지 나올 정도로. 아니 그 정도 이야기면 아까 우리 김 엄마가 얘기한 300조가 훨씬 더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이게 정도면. 이제 지금 돈이냐 당시 돈이냐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돈들은 어찌되든 다 해외로 빼돌렸습니까? 아닙니다. 아 국내에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박정희가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잖아요. 네.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11.6 나던 날 뭐 궁정동 안가에서 여대생 끼고 시바스 리갈 네, 네, 먹다가 네. 김치국한테 총 맞아 죽잖아요. 네. 근데 그날 마지막 청와대 집무실 문을 잠그고 나온 게 김계원 비서실장인데요. 네. 다음날 박정희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열쇠를 박근혜에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예. 그리고 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네. 그렇게 국내에서 강탈한 현금 등과 자료, 해외 비자금, 계좌 등등은 어디에 보관했느냐 하면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탁자, 책상 바로 뒤에 대형 금고가 있었대요. 거기에 일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예. 필요할 때마다 비서실장에게도 주고 이렇게 아니면 애들 오면 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금고. 그렇지. 예, 이 본과 자료가 있었던 것을 김계원 비서실장이 열쇠를 주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11월 초에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가 청와대 집무실을 텁니다. 네. 방문해서 이제 보는데 금고문을 열었더니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 사이에 박근혜, 최태민이 이걸 모두 다 모아서 다른 데다 옮겼다는 거죠. 최태민 얘기도 혹시 보고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최태민은 안 나오는군요. 왜냐하면 공식 보고서에는 그렇게 허접한 인간들은 쓸 수가 없죠. 허접한 인간들이 아니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보고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 한 것들은 그건 한국 정부 내정이잖아요.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니 그럼 결과론적으로 박정희의 재산을 온전히 다 받은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요, 그 재산들이 일부는 전두환에게 갔습니다. 모르셨죠? 어떤 재산이요? 등 뒤에 있던 그 금고에 있는 그 재산들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1980년 가을 무렵에 전두환이 이제 드디어 쿠데타를 완성하고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안사령관 노태우 보안사령관에게 그 돈을 그 금고에 있던 돈을
받아오라고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노태우한테요? 예, 그래서 노태우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보내서 한 2달 설득을 해서 네. 가을 무렵에 네. 가을 끝 무렵에 1톤 트럭의 반차 분량의 주식과 채권 등등을 청와대로 보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 털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보세요. 79년 말에 네. 가져갔고. 가져가서 네. 1년 후에 돌려주는데 네. 빼돌릴 건 다 빼돌렸고요. 아. 부피 큰 것들만 아. 채권, 주식 이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옮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네. 카운틀리스 셀 수 없었다. 와. 그 기록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전두환이가 청와대에서 받은 이 채권, 주식 등등은 전두환이 집권 기간에 받은 1조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예, 전두환이가 약 1조 9,500억 원 이상을 집권 기간 내내 받았는데요. 확인된 것만. 예, 네. 이건 그해 가을 80년 가을에 털어간 네. 반차 분량의 채권 주식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두환 다시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놈. 야 그놈 잡아야 돼. 이 잡을 놈들이 너무 많어. 예, 근데요, 저기 김엄마 예. 하나 질문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요? 예, 다스는 누구 건가요? 제 겁니다. 예. 다스는 영세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영세민이야 영세민. 저기 스타트업 기업. 선생님. 예. 근데 그 무렵에 예. 80년 말에 예. 최태민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박근혜가 일부를 토해낸 게 아닌가라는 최태민이 이야기를 잡혀간 이후에 예. 그렇게 비서실장 수도권에서 내리 사선하신 안민석 의원님의 추론입니다. 먼저 최태민이가 저 강원도로 끌려가고 결국 거기 삼천교육대에 갔답니다. 네?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거기 가서 일했단 말입니까? 예. 최태민이? 예. 오. 그래서 결국에는 박근혜 입장에서 일부라도 주고 최태민을 그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스위스 계좌라고 해서 예. 그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떻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2002년도에 9.11 테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뉴욕에. 네, 미국. 예. 그리고 나서 그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네. 범죄와 관련된 수익 계좌 혹은 마약, 테러에 덧붙여서 부정한 권력 축제에 의한 독재자들의 계좌 등에 대해 스위스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놔라고 스위스 정부에 목을 쥡니다. 역사를 잡고서 너 안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워낙 서슬이퍼렇게 부시가 하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스위스 정부 사이에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2년에 OECD 국가와 협정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회원국이잖아요. OECD 네. 회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스위스 정부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거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공식 요청을 하면 스위스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찾아서 알려줄 겁니다.